1982년 9월 말 경북 영덕 태백산 자락 맹동산 아래 22살 유미자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송이 바구니를 메고 산으로 향했다. 서리가 내린 고무신은 벌써부터 차갑게 발끝을 파고들었고 연탄 피우는 연기가 골짜기마다 자욱했다. 이 이른 새벽길을 홀로 걷는 건 오늘도 나뿐이었다. 미자야, 안 일어나나? 송이 바구니 챙겨서 어서 나가거라. 늦으면 좋은 자리 다 남한테 뺏겨. 엄마 목소리는 추위를 뚫고 귀에 박혔다. 언제나처럼 송이 캐러 가는 건 미자였고 무거운 바구니도 그녀 몫이었고 팔아야 생활비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큰오빠 대철은 서울에서 일하며 가끔 용돈이나 붙여올 뿐이고 작은 오빠 성철은 어릴 때 나무에서 떨어진 뒤로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부를 정도로 6살의 지능으로 먹고 자고만 했다. 마지는 바구니끈을 어깨에 걸치며 혼자 중얼거렸다. 엄마도 힘드실 텐데 작은 오빠 약값 벌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산길을 올랐다. 송이철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단 한 달뿐이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집 겨울나기가 막막해진다. 하루 종일 산에서 송이를 따고 내려와 읍내 장터에서 팔고 나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갔다. 오늘도 7만 원어치를 팔았다. 82년 기준으로는 꽤 큰 돈이었다. 미자는 허리춤 전대 속 따뜻한 지폐를 만지며 마음속으로 계산했다. 이 돈이면 오빠 간지약 2달치는 살 수 있겠어. 집에 돌아와 전대를 꺼내려는데 엄마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돈 얼마나 벌었니? 7만 원이요, 엄마. 오늘 송이 값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엄마는 말없이 돈을 받아들고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빠에게 줄 약을 사러 나간다고 했다. 미자는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계획이 있었다. 저녁이 되어 엄마가 돌아오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야간 고등학교 원서를 받아왔어요. 엄마의 손이 멈췄다. 국그릇을 놓던 손이 딱 멈췄다. 뭐라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은 마쳤고요.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낮에는 송이 일할 수 있어요. 학비도 제가 벌어서. 이게 미쳤나? 엄마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오빠 약값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무슨 공부 타령이야? 송이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겨울 준비는 누가 해? 연탄 주문에 김장 준비해. 엄마, 제가 다 할게요.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도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머리가 나쁘지 않다고. 그때였다. 엄마가 벌떡 일어서더니 미자의 야간 고등학교 원서를 낚아챘다. 이런 헛소리 그만해. 내가 공부해서 뭐 할 건데? 이 집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오빠 돌보고 할아버지 수발 들고 집안일에 송이까지. 그것도 모자라서 학교까지 다니겠다고? 원서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마루바닥에 흩어졌다. 미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큰오빠가 서울로 떠날 때도, 작은 오빠가 약을 먹어야 할 때도,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도 늘 미자가 송이 캐고 집안이라고 감장했다. 그런데 고작 야간학교 하나 다니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나? 엄마, 엄마는 무슨 엄마야. 내가 벌어온 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판에. 그 말에 미자의 마음 어딘가가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도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평생 이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평생? 웃기지 마. 시집이나 가면 그만이지. 그때까지는 이 집에서 내 몫을 해야지.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2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왜요? 왜 저만 이래야 해요? 큰 오빠는 공부도 하고 서울도 가고 작은 오빠도 그냥 앉아서 밥 먹기만 하면 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일만 해야 해요? 엄마가 돌아섰다. 그 눈빛이 차가웠다. 왜? 그게 내 운명이니까. 딸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팔자였어. 착하게 엄마 말 잘 듣고 집안일 잘하는 게 너한테는 맞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자는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는 걸 느꼈다. 운명이요? 팔자요? 그럼 제 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송이 바구니를 집어들었다. 찢어진 원서 조각들을 주머니에 구겨 넣고는 대문을 박차고 나갔다. 10월 초 저녁 바람이 볼을 때렸지만 가슴속 분노가 더 뜨거웠다. 뒤에서 엄마가 뭔가 소리치며 쫓아오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다. 그냥 산 쪽으로 어디든 이 답답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미자가 산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연탄 냄새만 희미하게 돌고 엄마는 부엌 구석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작은 오빠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용했다. 아무도 미자가 들어온다고 뭐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다. 송이를 캐고 돌아와도 말없이 저녁밥을 짓고 엄마도 특별히 뭐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정적이 차라리 싸우던 때보다 더 서늘하고 답답했다. 어느 날 저녁 미자는 엄마가 어깨를 주무르고 있는 걸 보았다. 엄마 어깨 아프세요? 응, 요즘 작은 오빠 때문에 병원 오락가락하느라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조용히 엄마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 드렸다. 엄마의 어깨는 돌덩이처럼 딱딱했다.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작은 오빠가 간질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업고 뛰어가시던 그 어깨였다. 엄마, 제가 너무 심한 말 했죠? 송이철 끝나면요. 제가 읍내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오빠 약값 더 보태드릴게요. 그러면 엄마가 조금이라도 편하실 텐데. 엄마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엄마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그 순간 미자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공부가 하고 싶다고, 야간 학교가 다니고 싶다고, 엄마 고생은 생각하지도 않고, 엄마도 참 힘드실 텐데, 오빠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 제가 더 잘할게요. 그날 밤 작은 오빠 겨울옷을 꺼내 수선하기 시작했다. 소매가 짧아진 스웨터 끝에 다른 실로 덧대고 구멍난 양말을 끼워주었다. 밤새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가 적막한 산골집에 우렁차게 울렸다. 내가 이 집의 막내니까. 큰 오빠는 서울에서 돈 벌고 작은 오빠는 아프니까. 내가 엄마 옆에서 도와드려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왜 내 어린 시절 사진은 한 장도 없을까? 다른 집 아이들처럼 돌잔치 사진이나 어릴 때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었다. 엄마는 늘 내가 태어날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 장 정도는 있을 법한데. 며칠 뒤 미자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다. 엄마, 제 돌잔치 때 사진은 정말 한 장도 없어요? 엄마는 김장 배추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그때는 지금보다 사는 게 힘들어서 사진 찍을 여유가 없었어. 아버지 장례 치르고 큰오빠 학교 보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그럼 제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요? 말은 언제부터 했고 걸음마는 언제 뗐는지. 이상했다. 엄마의 대답이 너무 간단했다.
다른 엄마들은 자식 어릴 때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던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담담할까? 너는 워낙 말이 없는 아이였어. 울지도 않고 떼쓰지도 않고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지. 제가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닮았어요? 그러자 엄마가 잠시 멈칫했다. 너는 증조할머니 닮았어. 부지런하고 야무지셨대. 하지만 왠지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미자를 부르셨다. 이리 와봐라, 미자야. 할아버지 방은 늘 따뜻했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신문이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 작은 방에서 늘 미자만을 위한 시간을 내주셨다. 할아버지,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하지. 근데 말이야.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참 조용했어.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그냥 멍하니 있기만 했지. 처음 왔다니요? 제가 태어난 집이 여기인데. 할아버지는 미자의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 태어났을 때 말이야. 내가 말이 헛나왔나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지만 미자는 느꼈다. 할아버지가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걸.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말을 못 하신다는 걸. 할아버지, 제가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인가요? 무슨 소리야? 넌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날 밤 10월 초 바람이 처마 끝을 흔들었다. 미자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다. 할아버지 말씀, 엄마의 어색한 대답들, 그리고 한 장도 없는 자신의 어린 시절. 뭔가 이상했다.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것처럼 무언가가 맞지 않는 느낌이었다. 창밖에서는 늦가을 벌레 소리가 쓸쓸하게 울고 있었다. 어릴 적엔 정말 몰랐다. 엄마가 나를 좀 덜 사랑하나?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설마 엄마가 그럴 리 없지 하며 혼자 마음을 달랬다. 중학교 2학년 봄이었다. 아직 송이철이 오기 전 산에 진달래가 피던 4월이었다. 미자가 전교에서 1등을 한 날, 담임 선생님이 직접 집까지 찾아오셨다. 어머니, 미자는 정말 공부를 잘합니다. 이런 아이를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엄마는 앞치마를 털며 나오셨다. 선생님, 저희 집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요. 큰아들 대학 보내는 것만 해도 벅차요. 하지만 미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아이를 왜 그냥 두세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집에서 엄마 돕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미자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저도 고등학교 가면 안 돼요? 넌 착하니까 집에서 엄마 도와주면 되잖아. 오빠는 남자니까 공부해서 출세해야 하고 넌 시집 가면 그만이야. 그날 밤 미자는 큰오빠를 위해 교복바지 단을 고쳐주며 생각했다. 그래, 둘째 오빠가 간질에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내가 희생하는 게 맞아. 큰오빠라도 잘 되어야 우리 집이 일어서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다. 왜 나만 늘 양보해야 할까? 그로부터 몇 년 후였다. 읍내에 새로 생긴 양복점에서 엄마와 함께 간 날. 큰오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정장을 맞추러 갔다. 우리 아들 대학생 되니까 완전 어른 같네. 엄마는 큰오빠 어깨에 손을 올리며 흐뭇해하셨다. 그리고 미자에게 말했다. 너는 이 한복 고쳐 입어라. 어차피 집에만 있을 건데 새 옷이 뭐 필요해. 양복점 거울 앞에서 큰오빠가 정장을 입어보는 동안 미자는 구석에서 낡은 개량 한복을 만지작거렸다. 언니도 없는데 왜 늘 남자들 옷을 물려받아 고쳐 입어야 할까? 한 번이라도 새 옷을 사달라고 말해봐도 될까? 엄마, 응? 저도 새 치마 하나만. 엄마가 돌아봤다.
그 표정이 차가웠다. 애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노? 집안 형편도 모르고 내가 입을 옷이 부족하니 큰오빠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미자는 밤새 그 개량한복을 뜯어 고쳤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조용필 노래를 들으며 바느질했다. 나는 착한 아이니까 이해해야지. 엄마도 힘드실 텐데. 하지만 그 착함이 언제부터인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미자가 20살 되던 해 추석이었다. 큰오빠가 대학 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다. 서울 사람인 그 친구는 산골집을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봤다. 미자는 대학 안 가니? 저는 집에서 일해요. 아, 그럼 무슨 일해? 미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엄마가 끼어들었다. 이 아이는 워낙 집안일을 잘해서요. 요리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고 시집가면 정말 훌륭한 며느리가 될 거예요. 그 친구는 아, 그렇군요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자는 그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다. 마치 아, 공부 못해서 집에 있는구나 하는 듯한. 그날 밤 미자는 혼자 뒷산에 올라가 울었다. 별이 총총한 가을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도 뭔가 되고 싶어요. 그냥 집안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일어나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송이를 따러 산에 올랐다. 그게 내 몫이라고 생각하며. 생각해보면 미자의 하루는 늘 남을 위한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 할아버지 기침약 타드리고 작은 오빠 아침약 챙겨주고 엄마 어깨 주무르고 밤늦게 잠들기 전까지 온종일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미자는 자신만의 시간이나 공간이 없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내 방도 없고 내 책상도 없고 내 옷장도 없었다. 모든 게 우리 것이었고 그 안에서 미자는 늘 가장 뒤순이었다. 밥상에 생선이 나오면 큰오빠는 생선 머리 먹어야 머리가 좋아진다고 했고 고기가 나오면 작은 오빠는 몸이 약하니까 기운을 차려야 한다고 했다. 그럼 나는? 너는 산나물 먹고 건강하니까 밥만 잘 먹어도 된다. 입이 짧아서가 아니었다. 기회가 없었고 기다리는 게 습관이었고 원하면 욕심이 되는 게 내 자리였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랑받는 딸이 아니라 역할을 잘해내는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건. 그래서 스스로 더 착한 아이가 되기로 했다. 불평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일하는 아이로. 기억해보면 그 선택이 참 슬펐다. 내가 나를 포기한 거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미자를 사람으로 봐주시는 분이 계셨다.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는 장에 나갔다 오실 때마다 미자만을 위한 작은 선물을 사오셨다. 엿 한 덩이, 분홍 머리끈, 작은 손거울, 그런 것들이었다. 엄마가 나에게 준 건 솔직히 기억나는 게 별로 없었다. 늘 해야 할 일만 주셨으니까. 하지만 할아버지가 주신 건 달랐다. 그건 미자라는 사람을 위한 거였다. 그런 할아버지마저 이제 치매가 시작되셨고 예전만큼 나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많아졌다. 22년을 살아오면서 미자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고작 야간학교 하나 다니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 어쩌면 진짜로 내 팔자가 그런 건지도 모른다. 평생 이렇게 남을 위해 살다가 끝나는 게 내 운명인지도.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도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자는 무서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10월 중순이 되자 송이철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산에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었고 아침마다 서리가 내려 풀잎들이 하얗게 얼었다.
이제 정말 겨울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올해 유독 엄마가 미자에게 모든 걸 맡기려고 했다. 올해 겨울은 내가 다 준비해야 한다. 네,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너 뒤치다꺼리를 해주겠니? 이제 22인데 집안일 하나 혼자 못하면 어떻게 시집가니? 엄마는 연탄 주문서를 미자 앞에 펼쳐놓았다. 겨울용 연탄 200장, 아궁이용 장작 30단, 김장배추 심포기,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거 말고도 작은 오빠 겨울옷 준비하고 할아버지 이불 새로 해드리고 집 암벽지도 다시 발라야 하고. 미자는 목록을 보며 한숨이 나왔다. 이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한다고? 엄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송이 따러 다녀야 하는데. 송이철 끝나면 시간 많잖아. 그때 하면 돼. 그래도가 뭐야? 이 집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고. 큰 오빠는 서울에 있고, 작은 오빠는 몸이 아프고,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고, 결국 내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며 미자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맞는 말이었다. 실제로 이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며칠 후 미자가 송이 따러 산에서 돌아오니 집 앞에 연탄차가 서 있었다. 아저씨들이 연탄을 나르고 있었는데 엄마가 나와서 말했다. 아저씨들 수고하세요. 연탄값은 우리 딸이 계산할 거예요. 네, 제가요? 송이 판 돈으로 내야지. 누가 내겠어? 미자는 얼떨떨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안 큰일은 엄마가 결정하셨는데 갑자기 모든 걸 자신에게 맡기시는 거였다. 연탄값을 계산하고 나니 이번 주에 번 송이 돈이 거의 바닥났다. 그런데 엄마는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다. 김장 재료 목록이야. 이것도 내가 사와. 엄마,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럼 송이를 더 따든가. 아니면 읍내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든가. 방법은 내가 알아서 찾아. 그날 밤 미자는 혼자 앉아서 가계부를 정리했다. 연탄가, 김장 재료가, 작은 오빠 약값, 할아버지 병원비, 계산을 해봐도 돈이 모자랐다. 송이철이 끝나면 수입원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 모든 걸 감당하란 말인가. 엄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던 엄마를 불렀다. 저 좀 힘들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하기에는. 엄마는 손을 닦으며 돌아섰다. 그 표정이 차가웠다. 힘들다고? 22 먹은 어른이 이것도 못하겠다고? 그게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하면 더 벌면 되지. 다른 집 딸들 봐라. 너처럼 놀고 먹는 애들이 어디 있어?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모두 자기 몫을 하잖아. 미자는 말문이 막혔다. 놀고 먹는다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엄마, 저 놀고 먹지 않아요. 매일 송이 따고 집안일하고. 그게 일이야? 그냥 집에서 하는 거지. 진짜 일이란 건 밖에 나가서 남의 밑에서 구르면서 돈 버는 거야. 그때 할아버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심한 기침이었다. 미자는 얼른 달려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고 계셨다.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았다. 엄마, 할아버지 열이 많이 나세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와서 할아버지 이마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감기야. 약 사다 드리면 돼.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프신데. 병원은 내가 모시고 가든가. 난 내일 김장배추 주문하러 읍내 나가야 해. 미자는 당황했다. 할아버지 병원비까지 자신이 대야 한다는 뜻인가? 엄마, 병원비는 송이 돈에서 내든가 아니면 내가 어디서 벌어오든가.
이제 이런 것까지 엄마한테 의존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자는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엄마는 자신을 딸이 아니라 그냥 일꾼처럼 대하고 있었다. 다음 날 미자는 할아버지를 업고 읍내 병원까지 갔다. 의사 선생님은 폐렴 기미가 있다며 입원을 권했지만 입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결국 약을 타오고 집에서 돌보기로 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언제부터 이 집의 가장이 된 거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넘어와 있었다. 돈 관리, 집안일, 가족들 돌보기, 22살 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들이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엄마였다. 예전에는 그래도 집안일을 함께 하셨는데 요즘에는 아예 손을 놓으신 것 같았다. 마치 일부러 모든 걸 미자에게 맡기시는 것처럼. 너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되겠니? 내가 다 해야 한다. 이제 엄마한테 의존하지 마.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믿고 맡기시는 줄 알았는데 점점 다른 의미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미자는 처음으로 무서웠다.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평생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인 것처럼 점점 더 단단하게 묶여가고 있는 기분이었다. 10월 20일 송이철 정말 마지막 날이었다. 미자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송이 바구니를 챙겼다. 어제까지 할아버지 간병을 하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몸이 무거웠지만 송이철을 놓칠 수는 없었다. 올해 마지막 송이를 따야 겨울나기 자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었다. 오늘로 송이철 끝이구나.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미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단풍이 절정을 지나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며칠 전 내린 비 때문인지 흙이 촉촉했고 송이 냄새가 더욱 진하게 올라왔다. 평소보다 더 깊숙이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이 다 훑고 간 자리에는 좋은 송이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맹동산 너머 아무도 가지 않는 계곡 쪽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여기까지 송이 따러 오는 사람은 없을 거야. 가파른 경사를 오르고 또 올라 거의 2시간을 걸어서 도착한 곳. 정말 깊은 산속이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다. 여기에는 아직 손대지 않은 송이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미자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며 송이를 따기 시작했다. 이거면 오늘 하루로 일주일치는 벌겠네. 1시간쯤 열심히 따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 소리가 들렸다. 아, 여기서 길을 잘못 들었나?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등산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가파른 경사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허리를 잡고 아파하고 있었다. 아이고, 길을 잘못 들어서. 미자는 송이 바구니를 내려놓고 얼른 그 여자에게 달려갔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아, 고마워요. 등산로를 잘못 들어왔네. 허리를 삐끗한 것 같아요. 여자는 고급스러운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서울에서 온 사람 같아 보였다. 말투도 도시 사람 특유의 부드러움이 있었다. 잠깐만요. 제가 좀 봐드릴게요. 미자는 그 여자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살펴봤다. 그새 멍들고 많이 부어 있었고 걷기 힘들어 보였다. 아주머니, 혼자서는 못 내려가실 것 같아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여기가 어디쯤이지? 완전히 길을 잃었어. 제가 아니까 걱정 마세요. 천천히 가시면 돼요. 미자는 여자를 부축해서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송이 바구니는 숨겨둔 채로 두고 일단 이 사람부터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고마워요, 정말. 아가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괜찮아요. 이런 깊은 산에 혼자 오시면 위험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 사니? 네, 맹동산 아래 마을에 살아요. 아, 그래서 산을 잘 아는구나. 송이도 따고? 네, 송이철이라 매일 와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잠깐 모자 좀 벗어볼 수 있을까? 미자는 이상했지만 모자를 벗었다. 머리가 땀으로 눌려 있었고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여자는 미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설마, 왜 그러세요? 혹시 목 뒤쪽에 점이 있니? 미자는 당황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목 뒤 점을 알까? 어떻게 아세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을 뒤졌다. 그리고 작은 목걸이 하나를 꺼냈다. 펜던트를 열자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6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미자는 숨이 막혔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똑같았다.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같은 사람이었다. 이게 뭐예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정아, 너 내 딸 은정이 맞지? 네. 무슨? 저는 미자예요. 16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6살 때 집 앞 골목에서 사라진 내 딸. 미자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16년 전이면 1966년. 자신이 6살이었던 해였다. 아주머니, 그게 무슨... 기다려봐. 여자는 또 배낭을 뒤져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실종신고서, 사본과 여러 가지 서류들이 끼워져 있었다. 봐, 여기 봐. 김은정, 1961년생, 1966년 10월 실종, 신체 특징, 배꼽, 왼쪽 아래, 콩알만한 점, 오른쪽 손목, 안쪽 동전 크기 점, 목 뒤쪽, 새끼손가락 크기 점. 미자는 자신도 모르게 오른쪽 손목을 내려다봤다. 거기에는 정말로 동전 크기만한 점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있어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점이었다. 그리고 배꼽 왼쪽 아래 콩알만한 점 있지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미자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너야, 은정아. 여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다. 아주머니, 그런데 제 이름은 유미자예요. 김은정이 아니라. 아니야, 너는 김은정이야. 내 딸이야.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같이 가자. 경찰서에 가서 확인해 보자. 16년 동안 너를 찾았어.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었어. 미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럼 지금까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은 누구인가? 왜 자신을 키웠을까? 그리고 왜 이 모든 진실을 숨겼을까? 아주머니, 정말 제가 그 아이예요? 응, 틀림없어. 엄마는 확신해. 그 순간 미자의 머릿속에서 뭔가 희미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다른 집, 다른 사람들, 다른 냄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바뀐 모든 것들.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했다. 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럼 나는 누구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엄마는 대체 누구인 거지?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영덕 읍내 파출소로 향했다. 미자의 마음은 복잡했다. 만약 정말 이 사람이 친엄마라면 그럼 지금까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은 누구인가? 파출소는 생각보다 한적했다.
젊은 경찰관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1966년 실종 신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없던 시절이라 두꺼운 서류철을 뒤지는데 시간이 걸렸다. 한참 후에 경찰관이 말했다. 있습니다. 김은정, 1961년생, 1966년 10월 15일 실종신고, 신고자는 이순자 씨, 관계는 친모. 친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맞아요. 제가 이순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이라고 확신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신체 특징이 정확히 일치해요. 당시 신고할 때 기록해둔 점 3개가 모두 같아요. 경찰관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혈액형 검사도 해봐야겠습니다. 읍내 보건소에서 간단한 혈액형 검사를 했다. 결과는 둘 다 O형이었다. 친모가 O형이고 친부가 O형이었다면 자녀는 O형 또는 O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친엄마가 말했다. 이제 진짜 확인해야 할 사람이 있어. 네, 너를 키운 사람.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 어떻게 내가 그 집에 오게 됐는지. 미자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그분과 마주해야 하는 건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엄마 왔어요. 부엌에서 나온 가짜 엄마는 미자 뒤에 있는 낯선 여자를 보고 멈칫했다. 누구야, 이 사람은? 미자가 말하려는데 친엄마가 앞으로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라고 합니다. 가짜 엄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이순자? 그게 누군데? 16년 전에 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딸이 바로 은정이에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가짜 엄마가 뒤로 물러섰다. 무슨 소리야 그게?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1966년 10월 15일에 실종된 김은정이 맞습니다. 말도 안 돼. 미자는 내가 낳은 딸이야. 친엄마는 차분하게 서류를 꺼냈다. 여기 실종신고서가 있어요. 그리고 신체 특징도 정확히 일치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가짜 엄마는 벽에 기대서서 떨고 있었다. 그리고 혈액형도 확인했어요. 미자는 두 엄마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이상했다. 지금까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이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가짜 엄마가 미자를 봤다. 그 눈빛이 차갑고 무서웠다. 내가 데려온 거야. 16년 전에. 친엄마가 분노에 떨며 소리쳤다. 데려왔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짜 엄마는 벽에 등을 대고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다. 그냥 데려온 거야. 그냥 데려온다는 게 뭔 소리예요? 미자는 온몸이 떨렸다. 그래, 데려왔다고. 그게 어쨌다고. 가짜 엄마가 갑자기 소리쳤다. 넌 그냥 골목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울고 있었다고. 내가 데려와서 밥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뭐가 나빠. 미자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럼 16년 동안 진짜 엄마가 저를 찾고 있었는데 왜 숨겼어요? 엄마, 웃기지 마. 난 한 번도 널 딸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 말에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넌 그냥 일꾼이었어. 내 아들 돌보게 하려고 데려온 거야. 친엄마가 분노로 떨며 앞으로 나섰다. 어떻게 6살 아이를 데려다가 일꾼으로 부릴 수 있어요? 왜 안 돼? 내 아들이 나무에서 떨어져서 평생 바보로 살아야 한다고 했어. 그 아이 돌볼 사람이 필요했다고. 가짜 엄마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골목을 지나가는데 혼자 놀고 있는 아이를 봤어.
똑똑해 보이고 말도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데려온 거야. 미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럼 저는 뭐였어요? 16년 동안 엄마라고 불렀는데 제가 뭐였어요? 일꾼이었다고. 그것도 모르겠어? 그래도 저는 엄마를 사랑했는데. 사랑? 웃기지 마. 밥 먹여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 순간 미자는 무너졌다.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엄마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정, 희생에 대한 의미, 모든 게 허상이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미자가 처음으로 소리쳤다. 저는 정말 엄마를 위해서 살았는데, 공부도 포기하고, 제 꿈도 포기하고, 엄마가 힘드시니까 제가 다 감당했는데, 그래, 그게 내 역할이었어. 내가 너한테 그러라고 했지. 역할이요? 역할이라고요? 그래, 넌 내 아들 돌보는 게 역할이었어. 그것도 모르고 무슨 공부 타령, 야간학교 타령을 했냐. 친엄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 딸을 16년 동안, 내가 16년 동안 키워줬는데 고마워해야지. 그 잔인한 말에 미자는 완전히 무너졌다. 키워줬다고요? 착취한 거잖아요. 미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22년간 자신이 믿었던 모든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너무 아팠다. 친엄마가 미자, 아니 은정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은정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그날 밤 영덕 파출소는 분주했다. 경찰관들이 사건 조서를 작성하고 가짜 엄마는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16년 만에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친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16년 동안 내 딸이 저런 사람한테. 은정은 친엄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유신의 미자가 실종된 아이였다더라. 16년 동안 그 집에서 머슴살이 시켰다는데 어쩐지 그 아이만 유독 일을 많이 시키더라니. 읍내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그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다. 오후에 큰오빠가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다. 직장에서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왜? 하지만 친엄마가 그를 매섭게 노려봤다. 너 알고 있었지? 동생이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 큰오빠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미자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다. 엄마가 슬쩍 하는 말을 들었다.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편리했기 때문에 외면했다. 너도 공범이야. 내 딸이 고생하는 걸 보고도 돈만 받아먹고 모른 척 했잖아. 서울에서 편하게 살면서 동생이 집안일 다 감당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했지. 큰오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엄마의 말이 맞았다. 그때 유치장에서 가짜 엄마가 끌려 나왔다. 검찰 송치를 위해서였다. 와, 이년아. 가짜 엄마가 은정을 보고 소리쳤다. 16년 동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 키워줬다고요? 친엄마가 분노로 떨며 앞으로 나섰다. 16년 동안 일 시켰으면서 무슨 키워줬다는 소리야. 일? 그냥 집안일 도와준 거지. 6살 아이를 몰래 데려가서 16년 동안 착취했으면서. 착취는 무슨. 밥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밥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그 대가로 16년 동안 무료 노동을 시켰잖아. 가짜 엄마는 끝까지 뻔뻔했다. 그래서 안 들키려고 이 총구석에서 살았잖아. 산골짜기까지 숨어 살면서. 숨어 살았다고 했네요. 그럼 범죄 맞네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내 아들은, 우리 성철이는 어떻게 해? 끝까지 자신의 아들 걱정만 하는 가짜 엄마를 보며 은정은 착잡했다. 은정은 조용히 친엄마에게 속삭였다. 오빠랑 할아버지는 제가 시설에 보내드리고 싶어요.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이런 인간들한테까지.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할아버지만은 진짜로 자신을 사랑해 주셨으니까. 며칠 후 할아버지는 읍내 양로원으로, 작은 오빠는 장애인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모든 비용은 친엄마가 부담하기로 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뭐가 고마워.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지만 너의 뜻이 나의 뜻이야. 당연한 거지. 큰오빠는 서울 직장에서 눈총을 받고 있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16년 동안 동생이 피해자인 줄 알면서도 눈 감고 살았다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것도 범죄지. 결국 큰오빠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가짜 엄마는 법정에서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 소식은 신문에도 실렸다. 읍내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며 혀를 찼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미자가 참 고생 많이 했겠네. 은정은 친엄마와 함께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찾아뵀다. 할아버지, 잘 지내세요. 내 진짜 이름으로 살아가거라. 행복하게. 애미가 어린 너를 데려와서 먼 친척에 고하라고 했어. 난 그런 줄로만 알았어. 미안하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만은 진짜였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은정을 보냈다.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6년간의 거짓된 삶이 끝났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진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은정은 16년 만에 자신의 진짜 방을 보았다. 6살 때 그대로 보존된 방. 작은 침대, 인형들, 크레파스가 널린 책상,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매일 와서 청소했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친엄마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다. 정말 저를 기다리셨어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인데. 그날 밤 진짜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며 잠든 건 16년 만에 처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친엄마는 은정을 데리고 자신의 고추장 된장 공장에 갔다. 이게 엄마가 운영하는 곳이야. 내 아버지가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내가 계속 키웠지. 공장은 생각보다 컸다. 직원들도 50여 명이나 되었다. 은정아, 내가 16년 동안 산에서 송이를 캐면서 배운 것들, 그걸 여기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정말요? 송이의 약성을 활용한 전통 장류를 만들어 보자. 내 아이디어로. 은정의 눈이 반짝였다. 16년간 산에서 익힌 지식이 드디어 쓸모가 있는 순간이었다. 엄마, 송이는 가을에만 나지만 말려서 보관하면 1년 내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된장에 넣으면 감칠맛도 나고 몸에도 좋고. 그래, 그렇게 해보자. 우리 은정이가 개발한 송이 된장. 며칠 후 은정은 검정고시를 다시 치르기로 했다. 16년 전에 중단되었던 공부를 이어가기 위해서였다. 식품영양학과에 가서 정식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친엄마는 흐뭇하게 웃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 16년 동안 못했던 것들, 이제 다 해보자. 그해 겨울, 은정은 처음으로 친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경기도 파주, 조용한 언덕 위에 있는 묘소였다. 아버지, 은정이에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늦었지만
이제야 아버지께 인사드려요. 친엄마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묘소 앞에 국화꽃을 놓고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다. 아버지, 저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사업도 도울 거예요.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을 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대답 같았다. 다음해 봄, 은정은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식품영양학과였다. 방학 때는 엄마 공장에서 실습을 했다. 송이 된장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은정아, 이 맛 정말 좋다. 시판해도 될 것 같아. 정말요? 그래. 은정이 송이 된장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은정의 이름이 들어간 첫 번째 제품이었다. 어느 날 은정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양로원에 계신 할아버지로부터였다. 우리 은정아, 잘 지내니? 할아버지는 덕분에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 신문에서 내 이름을 봤어.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진짜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도 마음이 놓인다. 은정은 자주 할아버지를 찾아뵈었다. 할아버지는 은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 하셨다. 할아버지, 제가 만든 된장이에요. 드셔보세요. 우리 은정이가 만든 거구나. 맛이 어떨까? 한 숟가락 드신 할아버지가 웃으셨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그해 가을, 송이철이 다시 돌아왔다. 은정은 친엄마와 함께 영덕산을 찾았다. 여기서 16년 동안 송이를 땄구나. 네. 힘들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모든 경험이 헛되지 않았어. 산길을 걸으며 은정은 생각했다. 16년간의 거짓된 삶도 결국은 자신을 만든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꿈도 가질 수 있었다. 대학 4학년이 되던 해 은정은 졸업 논문으로 송이버섯을 활용한 전통 발효식품 개발을 썼다. 그 논문은 학과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졸업식 날 친엄마가 꽃다발을 들고 와주었다. 축하해, 은정아.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아니야. 내가 강했기 때문이야.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축하 식사를 했다. 은정아, 이제 뭐 하고 싶어? 엄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직접 연구소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함께 해보자. 몇 년 후 은정의 송이 된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백화점에서도 팔리고 해외로도 수출하게 되었다.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성공 비결이 뭔가요? 은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을 만났을 때의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도 하고 싶어요. 1998년 은정은 이제 당당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만들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은정은 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오는 일상이 되었다. 아버지, 은정이에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묘비 앞에 새로 만든 송이 된장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시작하신 사업을 제가 이어받아서 더 크게 키웠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꿈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16년의 긴 여행이 끝나고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